내 인생은 아들 재민이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가는 낡은 맷돌과 같았습니다. 맷돌은 제 스스로의 의지 없이 그저 주어진 콩을 갈아내기 위해 쉼없이 움직입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제가 다시 콩나물을 팔아 아들을 키워낸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캄캄한 세상에 재민이와 단둘이 남겨졌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제 삶의 유일한 빛으로 삼았습니다. 제 모든 땀과 눈물은 재민이를 위한 것이었고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에 제 고된 하루는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재민이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고 마침내 보석처럼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맷돌이 멈추는 날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갈아낼 콩이 없구나.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적막하던 집안에 요란하게 울린 초인종 소리는 불길함의 전주곡 같았습니다. 약속도 없이 들이닥치는 아들 내외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했으니까요. 저는 달아빠진 무릎을 짚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예상대로 화사한 봄꽃처럼 차려입은 며느리 아영이와 그 뒤에서 어색하게 따라 들어오는 재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값비싼 화장품 냄새가, 아들의 얼굴에서는 어딘지 모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번쩍이는 핸드백을 소중하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탄 같은 선언을 내뱉었지요. 저희 다음 주에 열흘 일정으로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재민 씨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받아서요. 파리에서 쇼핑도 하고 로마 유적지도 보고 프라하에서 야경도 보려고요. 며느리는 제 평생 지도책에서나 보았던 도시들의 이름을 마치 옆 동네 마실이라도 다녀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읊었습니다. 재민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갑자기 정해진 거라. 엄마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렸네라며 변명처럼 덧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어미 된 도리로 자식의 앞길에 서운한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럼 잘 됐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너라. 젊을 때 다니는 여행이 평생 남는 법이지.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진짜 용건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 여행 가는 동안 해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호텔에 맡기려니 우리 해피가 낯을 많이 가려서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해피,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콩알만 한 눈을 가진 그 작은 개. 아들 내외가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 반려견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은 휴가가 아니라 해피를 맡길 곳을 구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일장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거대한 가방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끝도 없이 물건들을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화점의 애견용품 코너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자, 어머님, 잘 들으셔야 해요. 이건 아침 사료, 이건 저녁 사료예요. 특히 이 저녁 사료는 네덜란드 왕실에 납품된다는 오가닉 프리미엄 사료인데 한 봉지에 20만 원이 넘어요. 다른 거랑 절대 섞이면 안 되고
정량 딱 맞춰서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건 영양제. 아침 식후 30분에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제, 저녁 식후에는 피부 윤기를 위한 오메가3. 여기 이 주사기로 눈금 정확히 맞춰서 입에 싸주셔야 해요. 그냥 물에 타주면 안 먹어요. 간식은 더 중요해요. 하루에 딱 2번, 오후 2시 정각, 그리고 저녁 8시 정각. 이 호주산 캥거루 육포 스틱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만 주세요. 더 주시면 비만 돼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늘어놓은 물건들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설명을 쏟아냈습니다. 산책 시간, 배변 패드 가는 법, 심지어는 해피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채널 번호까지. A4 용지 3장에 빽빽하게 적힌 해피 돌봄 매뉴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적어드린 것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보통 개가 아니라 혈통부터 관리까지 특별한 아이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 재민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이토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에 얽매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아들 재민이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하녀처럼 대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거들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자식 내외는 제게 마시라고 사온 값싼 주스 한 병 없이 오직 자신들의 소중한 개에 대한 지시 사항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해피 잘 부탁드려요. 문이 닫히고 텅 빈 거실에는 저와 해피 그리고 식탁 위에 산처럼 쌓인 애견용품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팔자에 상정계를 모실 줄이야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눈물처럼 짠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닷새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제 주위를 경계하던 해피도 이제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 제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적막하던 제 집에 작은 생명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해피에게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사건은 엿새째 되던 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그 네덜란드산 오가닉 사료가 봉투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며느리가 준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급히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고 며느리의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유럽의 어느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겠지요. 시간은 흘러 저녁 8시, 해피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피는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명백한 신호였지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한 끼 굶겨도 되는 건데. 훗날 아들이 제게 뱉었던 그 잔인한 말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손에 맡겨진 생명이다. 굶겨서는 안 된다. 저는 제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단골 정육점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김 사장에게로 향했지요. 사장님, 나 좀 살려줘.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 먹여야 하는데 제일 좋은 고기 좀 줘요. 아이고, 순자 누님. 웬일이셔? 귀한 손님이라니 아드님 오셨나? 아니, 아들보다 더 귀한 손님이야.
한우 안심 제일 부드럽고 기름기 없는 부위로 줘요. 돈은 걱정 말고. 저는 제 한 끼 밥값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선홍빛의 최고급 한우 안심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을 다해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압력솥에 넣어 푹 삶았습니다. 혹시라도 게에게 해가 될까봐 기름기는 숟가락으로 전부 걷어내고 소금 간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푹 익은 고기를 건져내 결대로 잘게 찢어 한 김 식혔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밥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해피의 밥그릇에 정성껏 만든 소고기 볶음을 놓아주자 녀석은 잠시 낯선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미친 듯이 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릇을 싹 비운 해피는 고맙다는 듯 제 손등을 핫고는 제 발치에 배를 보이고 누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해피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굶기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지. 지옥 같았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와라, 얘들아. 여행은 재미있었니? 하지만 제 인사는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가 해피부터 찾았습니다. 해피, 우리 애기, 엄마 없어서 외로웠지? 아이고, 우리 해피. 며느리는 해피를 품에 안고 뽀뽀를 퍼붓고 한참을 어르다가 문득 해피의 밥그릇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소고기 조각 몇 점이 그릇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게 며느라기야. 내가 준 사료가 다 떨어져서. 연락은 안 되고 해피는 배고프다고 울고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사다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고성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세상에 어떤 무식하고 무식한 사람이 걔한테 사람 먹는 소고기를 먹여요. 얘가 얼마나 예민하고 알레르기가 심한데 이 비싸고 귀한 애를 완전히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해피의 온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배에 목이 물린 것처럼 작게 올라온 붉은 반점 하나를 발견하고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장 알레르기 올라왔잖아요. 이거 치료하려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특수 사료 먹이고 돈이 수백만 원 깨지는 거 아세요? 어머님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마음대로 하세요. 노인네들 고집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무식하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노인네 고집. 날카로운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진심과 정성은 순식간에 무식한 노인의 아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이라는 돈 이야기에 입이 얼어붙어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 아들 재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내 모든 것, 이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제발 저 아이가
엄마가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제 간절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아영이가 신신당부했잖아. 그냥 한 끼 굶겼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그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어떤 모욕적인 폭언보다도 더 잔인하게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공간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유령처럼 몸을 돌려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제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내어 오는 보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샘물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눈이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듯한 피눈물이었습니다. 내 70평생의 헌신이 고작 개밥 한 그릇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서러움과 굴욕, 이 피눈물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것이다.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날 이후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고여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했지만 제 낡은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의 낡은 벽지를 바라보며 내 70평생이 고작 이런 모욕을 당하기 위해 존재했나 하는 허무한 질문만 되뇌었지요. 내 자식, 내 전부라고 믿었던 재민이의 얼굴 위로 그 애를 위해 닳아 없어졌던 내 청춘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좌판에 쪼그려 앉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콩나물을 팔던 20살의 나 아들의 운동화. 살 돈을 아끼려 달아빠진 내 신발 뒤축에 신문지를 덧대던 30살의 나 아들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붙들고 밤새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50살의 나. 그 모든 시간의 끝에 남은 것이 고작 개밥 한 그릇만도 못한 취급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 이런 감정이겠지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머리맡에 휴대폰이 짧게 울었습니다. 액정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지옥에 밀어넣고도 그들은 이제야 제 생사를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확인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 아영이가 햇빛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랬어.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 저는 그 글자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마음 아프셨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예민해서 버린 소동이니 이해하라는 비겁한 책임 전가와 주말에 찾아가 무마해주겠다는 오만한 통보만 있었지요. 마치 선심 쓰듯 던져주는 동정, 혹은 귀찮은 일을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헛된 기대를 품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저는 기력을 짜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이 저를 이끈 곳은 안방의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끼 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맨 아래 칸, 제가 시집올 때 해온 빛바랜 비단 이불 밑에 고이 모셔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가죽 시계줄이 달린 낡은 시계,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인감도장, 그리고 곱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 바로 땅 문서였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펼쳐들고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그가 제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너무 아들놈한테만 목매고 살지 마. 자식은 자식 인생이 따로 있는 법이야.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이 땅 내가 당신 주려고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거야. 쌈짓돈 하라는 게 아니야. 늙어서 자식한테 서러움 당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야. 사람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당신이 웃는 모습 하늘에서라도 봐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그때는 울면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재민이만 잘 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운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착했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친 자식에게서 돌아온 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닌 차가운 무시와 경멸뿐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의 깊은 지혜를 이제야 깨달은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라도 당신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지. 하지만 저는 이 땅을 제 한 몸 편하자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남편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아니겠지요. 저는 이 땅으로 제 남은 생의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서러운 늙은이들이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아들 내외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 늙은 어미가 돈 몇 푼에 영혼을 파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제 자신과 저를 사랑했던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추고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른 번호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가 두터운 부동산 중개인의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사장님, 저 연희동 박순자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남겨준 경기도 땅, 그게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 새로운 인생과 자비 없는 복수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댔습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경기도의 그 작은 땅이 신도시 개발 계획의 노른자위 땅인 상업지구 한복판에 편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수십억, 실제로 거래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복수를 할 기회와 명분을 함께 내려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치 짠 것처럼 아들 내외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들린 선물이 지난번 과일 바구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창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붉은색 보자기의 홍삼 세트.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어색함 대신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조급함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별일 없으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아영이가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어머님께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요. 아들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며느리는 옆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가증스러운 연극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그들의 관객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인데 뭘. 나도 괜찮다. 제 무덤덤한 반응에 그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본론을 꺼내기 위해 운을 띄웠습니다. 바로 아들 재민이가 마치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발견한 것처럼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지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우리 시에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여기가 완전히 제2의 강남이 된다고 난리네요. 아들은 호들갑을 떨며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스크롤을 내리며 지도를 확대하더니 마침내 준비된 대사를 뱉었습니다. 와, 이 동네 땅 가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십억 부자가 됐겠네요. 그런데, 엄마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남겨주신 땅이 이 근처 아니었어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 서툴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워낙 시골 깡촌이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디선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집을 뒤져서 찾아낸 모양이었지요. 이 녀석은 봉투 안에 등기권리증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고는 휴대폰 지도에 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빨간 핀이 신도시 개발 지도의 정중앙에 찍히는 것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경악과 황홀경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맞아요. 여기야. 우리 땅이 여기였어. 아들의 외침에 며느리가 달려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재민 씨,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집은 그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늘이 우리 어머님 고생하신 거 알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나 봐요.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아들이 엄마 남은 인생 여왕처럼 모실게.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호강하셔야지. 그들의 역겨운 위선과 탐욕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들의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기뻐하는 늙은 어머니를 연기했지요. 오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걸어다니는 로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살뜰히 챙기는 셔틀이 되었지요. 며느리는 제 손톱을 직접 깎아주었고 아들은 제 다리를 주무르며 어릴 적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따뜻한 애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쇼를 즐기며 제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한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저 남자, 내 며느리가 아닌 저 여자. 그들은 이제 제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 제가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어리석은 사냥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돈벼락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오를수록 제 마음은 복수라는 차가운 현실을 향해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지요. 하루는 유명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고급 떡을, 다음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된 건강 보조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선물 꾸러미가 늘어날수록 그들이 제게 바라는 것 역시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권리였지요. 어머님, 제가 어제 구청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게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상 절차, 개발 계획까지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수고라도 한 것처럼 부풀려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거들었지요. 맞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신경 쓰시면 몸 상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무지하니 젊고 똑똑한 우리가 대신 나서야 한다. 그들은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아는 유능한 세무사와 믿을 만한 개발업자가 있다며 저를 그들에게 데려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수작임을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술한 그물로 저를 옭아매려는 동안 저는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저만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서울의 중심가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남편의 지인이 소개해준 기업 소송과 부동산 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평판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유리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옆에 낀 제 모습은 그곳의 풍경과 완전히 이질적이었지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저를 정중하게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구절절 제 사연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의 핵심이 담긴 3가지를 그의 앞에 꺼내 놓았지요. 땅 문서, 며느리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 그리고 아들이 보낸 성의 없는 사과 문자. 변호사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문자를 읽고 나서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류와 증거들을 검토한 뒤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한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으로 저처럼 버림받은 늙은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식들이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 말에 젊은 변호사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께서 무대 위에서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각본과 연출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착수했고,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아들 내외의 재롱을 받아주는 순진한 노모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화려한 코팅지로 인쇄된 개발 사업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급조한 티가 역력한 조감도와 현실성 없는 장밋빛 수익률 분석표가 가득했지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에 최고급 주상복합을 지으면 어머님은 평생 로열티만 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다 준비했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그러고는 감탄을 연발했지요. 세상에,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한 아이들인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나는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희가 똑똑하니 다 알아서 하겠지. 제 칭찬에 자신감을 얻은 아들은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땅 명의를 우리 회사 앞으로 해두는 게 여러모로 절차가 편해. 가족끼리 하는 건데 세금 문제도 그렇고.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그렇게 큰일을 한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디 한번 생각 좀 해보자꾸나. 제 대답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자신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은 사냥꾼의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가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는 애매한 말로 시간을 끄는 동안 아들 내외는 이미 거부가 된 듯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허영과 탐욕이 쌓아 올리는 모래성은 제 눈에도 위태로워 보일 정도였지요. 그들의 근황은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혹은 친척들의 전화를 통해 끊임없이 제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순자 언니 들었어? 글쎄, 재민이 대기 아파트를 팔았다지 뭐야. 30평짜리 아파트는 좁아서 못 살겠다나. 지금은 잠시 더 큰 평수 월세로 옮겼는데 조만간 타워 팰리스 같은 데로 이사 갈 거라고 돈내 반 내 자랑을 하고 다닌대.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의 말에 저는 찻잔을 든 채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제 손에서 도장 하나 받아가지 못했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집까지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던 며느리는 올 때마다 머리 스타일과 손톱 색깔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고 오는 옷과 들고 오는 가방 역시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상표들이 붙어 있었지요. 어머님, 이거 새로 나온 신상인데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선 이게 유행이래요. 어머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명품 가방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의 부를 부러워하기를 바랐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빚으로 치장한 가련한 허수아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폭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15년간 성실하게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MJ 개발 컨설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무실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은 것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는 흉흉한 소문도 뒤따랐지요. 그가 제게 전화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내 사업 시작했어.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이나 받고 살 순 없잖아. 다 엄마 땅 개발할 준비 단계를 밟는 거야. 큰일을 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지.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 초조함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저 역시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는 모래성은 이제 바람 한 번만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벨소리가 5번쯤 울린 뒤에야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재민이야. 바빴어?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한껏 가라앉아 있었고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술이라도 한잔한 모양이었지요. 아니다. 왜 그러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엄마,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 자금이 아주 약간, 정말 바늘구멍만큼 부족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 곧 큰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땅 계약금 명목으로라도 조금만 먼저 융통해 줄 수 없을까? 올 것이 왔구나. 제 심장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을 쌓아 올린 자의 필연적인 결말. 그는 이제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침 넘어가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래.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수 있어. 엄마 아들 한 번만 믿고. 저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아. 응, 엄마. 나는 너에게 단 한 푼도 줄 돈이 없다. 뭐?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똑똑히 배웠다. 있지도 않은 돈을 믿고 일을 벌이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제 말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토록 단칼에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지요.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투자를 위한 거라니까.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 아들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사정이다. 나는 아직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검게 변하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밤 제 손으로 직접 성벽의 첫 번째 돌멩이를 빼낸 것입니다. 이제 저 거대한 모래성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끊은 뒤 며칠간 녀석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작전을 짜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들의 침묵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절박해진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어떤 수를 쓰든 받아 칠 준비를 하며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변호사와 통화하며 재단 설립 절차를 확인했고 오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높고 가식적인 톤이 아닌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도 드릴 겸 사돈 어른들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사돈 어른들까지 동원한다는 말에 저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끌어모은 것이겠지요. 마지막 만찬이 되겠구나. 저는 속으로 읊조리며 더없이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비워둬야지. 너희가 사돈까지 모시는 귀한 자리라는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에 사준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지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쪽을 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마음고생으로 퍽 상해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반추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오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정식 집은 그 명성대로 화려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비단 옷을 입은 직원이 허리를 굽혀 저를 맞았고 웅장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아들 내외와 안사돈 내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사돈은 과장된 웃음과 함께 제 손을 잡았고 안사돈 역시 옆에서 점잖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물수건을 건네며 살갑게 굴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화려한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값비싸 보이는 전복과 대하, 갈비찜과 신선로. 하지만 그 음식들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뜨거운 숭늉으로 입술만 축이며 그들의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안사돈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자제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희 사위, 재민서방이 이렇게 사업수완이 좋은 줄은 미처 몰랐지 뭡니까? 다 사부인의 가르침 덕분이겠지요. 저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사돈께서 따님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재민이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서로를 칭찬하는 가식적인 대화가 몇 번 오간 뒤 마침내 아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 여러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최종 사업 계획서라고 부른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마쳤다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요. 그들은 제게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에게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1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아들은 제 앞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려면 엄마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가장 인자하고 고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사돈 어른들까지 모셨는데 내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구나.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천금같이 중대한 일을 밥 먹는 식당에서 시끄럽게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장은 원래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맑은 정신으로 찍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꾸나. 거기서 사돈 어른들 다 모시고 정식으로 마무리 짓자. 제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전통적이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단지 하루 미뤄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하룻밤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형수가 집행 전날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잔인한 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을 아들 내외와는 달리 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창밖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복수의 대단원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이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 아침을 먹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어제 입었던 옥색 한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비장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는 자의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테헤란로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차창 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잠시 후에 벌어질 이 길고 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가장 큰 회의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는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 저들의 탐욕을 심판할 저만의 법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쥔다는 흥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보다 더욱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아들은 억지로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부인, 잘 주무셨는지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어제 준비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인감 도장까지 가져다 놓았더군요. 엄마, 이제 어제 약속하신 대로 도장을 찍어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은근한 강요와 재촉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짓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서류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님? 저희가 어머님 허락까지 다 받고 정식으로 준비한 서류인데요. 변호사는 대꾸 대신 자신이 준비한 서류 한 부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부터 읽어보시지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내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경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공익재단법인 설립 허가증 및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제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다. 그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나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썼을 뿐이다.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몇 달 전 그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세상에 어떤 무식한 사람이 걔한테 사람 먹는 소고기를 먹여요. 그냥 한 끼 굶겨도 되는 건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과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사돈 내외의 앞에서 남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안사돈 내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개밥 한 그릇에 담긴 어미의 정성조차 짓밟는 너희에게 줄 유산은 이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생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제 마지막 선언이 끝나자 며느리는 으아악 하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라는 연극이 완벽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의 울부짖음과 사돈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은 초라한 늙은이.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빌딩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집 전화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의 낡은 자물쇠도 최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전화를 걸 수도 불쑥 찾아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도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저는 장을 보기 위해 오랜만에 동네의 큰 시장을 찾았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 콩나물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때는 명품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던 아이.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싸구려 티셔츠에 몸빼 바지 차림이었고 윤기 나던 머리는 푸석하게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소 가게 주인과 단돈 100원을 깎기 위해 실랑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원망, 그리고 깊은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시장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처량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만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차렸던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부도가 났고 무리해서 옮겼던 월세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어디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경제적 파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 즉 안사돈 내외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딸과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와 친척들 역시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다 스스로 망한 불효막심한 자식들이라며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의 증여 무효 소송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의 소유주가 행한 합법적인 기부 행위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되돌릴 방법이 전무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는군요.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시거나 그들이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 아이들과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지 않는 서로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벽한 남입니다. 제 선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완벽히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쓰러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세상의 색이 녹색에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동안 제 세상 역시 회색빛 절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온의 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쉼터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철골이 뼈대처럼 올라가고 벽돌이 살처럼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소문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얻었던 사무실과 월세방에서 쫓겨나 지금은 시 경계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했던 명품들을 헐값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아들은 일용직 노동이라도 구하려 애쓰지만 글을 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사람들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집 대문 앞에서 웬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행인인가 싶었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모습이 눈에 익었습니다. 기름때에 전 남루한 작업복,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어깨,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움푹 팬 눈. 한때는 제 자랑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삶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못 본 척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현관 옆 창문의 커튼을 살짝 걷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대문 앞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얇은 점퍼를 파고드는 듯 그는 연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는 차가운 생각이 얼음처럼 맺혔지요. 1시간, 2시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로등에 불이 켜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망부석처럼 혹은 용서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저는 그가 완전히 지쳐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골목길에 인적이 끊겼을 때 저는 마침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기익. 제가 평생을 열고 닫았던, 그래서 이제는 제 손길을 기억하는 듯한 낡은 대문이 슬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 그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가락 한 뼘 정도의 틈만 남겨둔 채 저와 그 아이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 될 낡고 녹슨 쇠사슬을 무심하게 걸었습니다. 그 좁은 틈새로 캄캄한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그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기척을 느낀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은 그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골목 안에 무겁고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목이 다 쉬어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엄마, 이 불효자식이 이제야 엄마 앞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땅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는 이마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는 제 심장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의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정의 벽이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상기시키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은 표정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썩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엄마 가슴에 감히 대못을 박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욕심만,
제 아내의 허영만 채우려고 발버둥 쳤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엄마.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원초적인 후회와 뼈저린 절망, 그리고 구차한 자기 연민이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영이 그 사람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다 망쳤어요. 제 인생도, 그 사람 인생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요. 엄마, 제발, 제발, 이 못난 아들,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겠어요. 평생 엄마 발 닦개로 살아도 좋아요. 제발 저를 다시 아들로만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그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문틈으로 손을 뻗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그의 등은 쌀쌀한 가을밤의 한기 속에서 가련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버린 것들의 가치를 깨달은 어리석은 자의 뒤늦고도 처절한 참회.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위에 뒤늦게 내리는 비처럼 그의 눈물은 제 황무지 같은 마음에 어떤 생명의 싹도 틔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물은 제가 당했던 그날의 모욕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소금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쇠사슬을 사이에 두고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울음이 잦아들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희망을 담아 저를 올려다볼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얼음처럼 식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잔인한 침묵의 끝에서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소리보다도 더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어쩌라는 거냐? 제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담겨있던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가 마치 차가운 강풍을 맞은 촛불처럼 힘없이 꺼져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후회는 너의 몫이고 내 고통은 너의 선택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너는 내 아내와 함께 내 마음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겼다. 그 상처는 내 눈물 몇 방울로 씻겨나갈 만큼 얕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흘리는 그 눈물로 나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냐?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해진 순간에야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 지독한 이기심이 나를 더욱 역겹게 할 뿐이다. 엄마 제발, 내 인생에 너는 이제 없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 울며 이마가 깨지도록 용서를 구한들 내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게 닿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는 아직도 나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짓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다. 다시는 이 문을 두드리지 마라. 이 문 안에는 내가 찾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내가 개밥 그릇 앞에서 나를 외면하던 그날 죽고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절망으로 가득 찬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대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컥하고 쇠사슬이 잠기는 소리는 그와 나 사이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 비정한 장송곡처럼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울음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짐승의 것에 가까운 처절한 통곡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거실로 들어와 먼지 쌓인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가 문 밖의 비극적인 울음소리를 무심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거짓말처럼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쏟아냈던 그의 처절한 통곡은 마치 지난 계절의 흔적처럼 가을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그와 나 사이의 노인 강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했을 테니까요.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이 아닌 성가신 소음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귀한 평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텃밭의 흙을 고르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김장을 준비하며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무료한 오후에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로당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온 마음이 따뜻하고 정 많은 친구였지요. 순자야, 나 옥자. 잘 지내지? 무릎은 좀 어때? 옥자는 언제나처럼 제 건강부터 챙겼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요즘은 텃밭 일도 거뜬하다고 대답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김장이며 경로당의 새로운 소식이며 시시콜콜한 수다가 오간 뒤에 옥자가 문득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근데 순자야. 내가 오늘 센터에 갔다가 정말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픈 일을 봤지 뭐니. 옥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시 외곽에 있는 공원 벤치 밑에다 강아지 한 마리를 버리고 갔대. 찬바람 부는데 얇은 담요 한 장 덮인 종이 상자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걸 아침 운동 나온 사람이 발견했다지 뭐야. 상자 안에는 사료 몇 줌이랑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사정이 어려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야. 말은 번지르르 하지. 자기가 버리는 걸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란다니. 무책임한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아. 저는 옥자의 이야기에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어찌 그리 쉽게 버리는지 몰라. 그래서 그 강아지는 어찌 되었대? 보호소로 데려오긴 했는데 애 상태가 말이 아니야. 심한 영양실조에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부병도 심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기만 하고 밥을 줘도 먹지를 않아. 며칠 저러다 잘못될까봐 다들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고, 가여워라.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자가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니, 순자야? 그 작고 하얀 애목에 달아빠진 가죽 목줄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표가 달려 있더란 말이지. 이름이 글쎄 해피라고 쓰여 있지 뭐야. 이름하고는 딴판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파서 혼났네. 해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주위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봉인된 상자에서 풀려난 악령처럼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무식한 노인네라며
저를 몰아세우던 경멸의 눈빛, 그리고 그냥 한 끼 굶겼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라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아들의 차가운 음성. 그 모든 모욕과 상처의 시작점에 있던 이름. 바로 해피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들이었구나. 제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허영심이었던 그 작은 생명체마저 자신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사료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녀석을 버렸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아이러니와 운명의 장난에 대한 서글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허영심을 채우는 장식품으로 살다가 주인의 몰락과 함께 버려졌을 뿐입니다. 저와 이 아이는 어쩌면 같은 상처를 가진 동병상련의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이제는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덮었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린 생명을 내가 가장 귀하게 거둠으로써 그들의 잔인함과 무책임함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작은 생명을 보살핌으로써 그들로 인해 핥히어지고 찢긴 제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쉼터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면 이 아이는 제 마음의 쉼터에 들어올 첫 번째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굳건했습니다. 옥자야. 응, 순자야. 왜 그래, 괜찮아? 그 아이 내가 데려오겠네. 내가 거두어야겠어. 옥자는 제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뭐? 순자 너 진심이야? 내가 지금 개를 키울 형편이 아니, 그보다도 몸도 성치 않은데. 아니, 괜찮아. 내가 돌봐야 할 아이야. 그러니 옥자야, 나 좀 도와줘. 내가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그곳으로 바로 갈게. 주소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 아이 절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꼭 좀 말해줘.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가장 큰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상처의 상징이었던 존재를 제품으로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마지막 피해자를 제 손으로 구원하고 그 아이를 보듬는 과정을 통해 제 상처 또한 치유해줄 새로운 가족을 저는 그렇게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두 번의 겨울이 지나고 세 번째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땅 위에는 마침내 순자 어르신 쉼터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주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와 건축가,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준 동네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어르신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쉼터의 현판을 제 손으로 직접 내걸었습니다. 현판에는 제 이름 박순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선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쉼터의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한 작은 별채에 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가족이 된 해피가 늘 함께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 극진한 보살핌 아래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은 듯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쉼터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녀석에게 값비싼 수입 사료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건강식으로 녀석의 밥그릇을 채워주었지요. 부드럽게 삶아 찢은 닭가슴살과 잘게 썬 당근, 브로콜리를 섞어주면 해피는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며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건강한 식욕과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제 하루를 여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쉼터에서의 제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다채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해피와 함께 쉼터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밤새 안녕했는지 꽃과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전에는 텃밭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상추와 고추를 가꾸었고, 점심에는 모두가 식당에 모여 갓 수확한 채소로 쌈을 싸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위해 순자 할머니의 한글 교실을 열었고, 저녁에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연속극을 보며 주인공의 엇갈린 운명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말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십 년 만에 잊고 지냈던 친구를 다시 사귀었고, 이웃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나눔이라는 행위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낡고 고요하던 제 집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희미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쉼터 정원의 가장 큰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해피가 편안하게 몸을 웅크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제 옆에는 바둑 친구인 김영감님이 다음 대국을 기약하며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가을 김장은 몇 포기를 해야 할지, 옥상에 널어놓은 곶감은 언제쯤 먹어야 할지 소소하지만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쉼터의 견고한 철제 대문 너머로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 속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지난번 제 집 앞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수척해지고 늙어버린 제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을 보는 듯 저의 행복한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둔 자의 처절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저기 저 사람 꽤 오랫동안 저기 서 있네. 혹시 아는 사람이야? 저는 잠시 그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한때는 제 우주였고 제 심장이었던 존재.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 이름 모를 들풀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제 마음의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무의 상태. 저는 비로소 제가 완벽한 자유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평생 가장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든 해피의 따뜻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귓가에는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맑은 가을 공기와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지은 이 견고하고 평화로운 성 안에서 저의 새로운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